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늘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에 휩싸여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이루고 남편을 만나 그 고통을 나누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서 뭐가 됐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 항상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충격적인 저희 가족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실 그 시절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2살 터울로 태어난 제 남동생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조금 달랐어요. 이미 조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던 동생을 보면서 이 아이만 편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셨죠.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동생 선물만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아무리 남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똑같은 자식이고 손주인데 아니 어떻게 선물을 딱 제 동생 것만 사오냐고요. 입을 대빨 내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잘라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큰딸도 있는데 왜 아들 6것만 사오세요. 무슨 기집애한테 이런 게 필요해? 자그러 아들이 기둥이다. 기둥이야. 어머니 그래서 아들한테 효도 받으세요? 며느리한테 효도 받으세요? 여자라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 이거 참나. 저가 또 결국은 남의 집 며느리 할 팔자인데 내가 잘해줘서 뭐 한다고. 알았다 알았어. 그리 도끼 눈을 뜨고 그래? 내가 나중에는 네 것도 사오마. 친할머니는 그렇게 삐죽거리시면서 다음에는 제 선물도 사오셨죠. 하지만 그거는 큼지막한 거 하나 해주실 때마다 그랬던 거고 짜잘하게 동생만 챙기는 일은 여전했죠. 예를 들면 사탕 같은 것 있잖아요. 꼭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제 남동생만 챙겨주고 저는 이가 다 썩는다고 사탕을 안 주시는 겁니다. 저도 사탕이 좋은 나이인데 저만 사탕을 안 챙겨주니까 저라고 뿔이 안 나요?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일러바치면 아버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저에게 사탕 한 박스를 쥐어주곤 하셨어요. 뭐 수백 개가 들어있는 큰 박스는 아니었지만 10개가 들어있는 사탕 박스는 저에게 큰 기쁨이었죠. 너 지금 내가 아들내미한테만 사탕 하나 줬다고 딸년한테 박스로다가 사탕을 사주는 게야? 아유, 어머님 자꾸 차별하시면 애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자란다니까요. 우리 장녀는요 양치질 꼬박꼬박 잘해서 괜찮아요. 오히려 둘째가 양치를 잘 안 하니까 사탕 먹으면 안 된다고요. 동생은 사탕을 못 먹게 될까 봐 괜히 할머니한테 투정을 부리곤 했죠. 할머니가 자꾸 나만 챙기니까 엄마랑 아빠가 나도 사탕 못 먹게 하잖아. 누나 것도 챙겨오란 말이야 하고요. 할머니는 황당해 하시면서 2번 다시는 사탕을 안 사주시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 좋았죠. 솔직히 말하자면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몰래 하나를 쥐어주시면 부모님은 저에게 10개를 챙겨주셨으니 결과적으로 따지면 동생이 역차별을 받은 셈이니까요. 동생이 제게 누나는 진짜 내가 억울한 거 몰라주는 거야? 하고 투덜거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원래 욕심 많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혼자 다 차지하고 싶은 성격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굳이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눌 줄 알았죠. 오히려 동생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밀리면 제가 먼저 달려가서 막아주기도 한 의리가 넘치는 누나였다고요. 동생이 늘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사실 보통 남매라면 사춘기 즈음 치고받고 싸우거나 서로 거리를 두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달랐어요.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없을 때는 너희들이 서로를 지켜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가족이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생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탈 때도, 동네 시장을 갈 때도, 심지어 무서운 개가 짖을 때도 동생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갔죠. 어린 나이에도 꽤 의젓했죠. 이게 바로 누나의 미덕 아니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이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자식 하나만 예뻐한 게 아니라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보듬어 주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동생을 경쟁자가 아닌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저랑 제 동생은 다른 남매들보다 훨씬 더 친했어요. 웬만한 비밀은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고 서로 털어놓을 만큼 끈끈한 사이였죠. 다른 자매들끼리도 보면 옷장에서 서로 옷 꺼내 입으면 난리가 나지만 정말 중요한 고민이 있을 땐 결국 서로에게 기대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 하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어릴 때는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늘 동생이 작아 보였어요. 여자치고는 꽤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저와 늘 작다고 고민하던 동생. 그래서 저는 괜히 보호 본능이 발동했죠. 그런데 동생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친할머니가 남자는 키가 작아서는 안 된다면서 어디서 지어온 한약을 매일 챙겨주셨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동생 키가 쑥쑥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보다 조금 작았던 동생이 어느새 저보다 머리 하나, 나중엔 머리 2개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게 고등학생 때쯤이었죠. 동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리가 쑤신다고 투덜거렸어요. 전 걱정이 돼서 엄마 아빠랑 같이 정형외과를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녔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어요. 이거는 병이 아니라 성장통이에요. 키가 크려니까 뼈가 당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도했어요. 결국 동생은 남들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기도 했고 저보다 머리 2개는 좋게 더 커져 있었죠.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됐어요. 늘 제가 동생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웃긴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제가 고3이 되어 수능을 준비하면서 밤 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요. 독서실에서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웬 그림자가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동생이었어요. 야구 방망이까지 하나 들고 골목길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친구들이랑 야구하다가 오는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동생은 매일 제가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나온 거였어요. 혹시라도 제가 위험에 처할까 봐 골목길에서 기다리면서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 시절은 동네에서 사건 사고가 잦았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동생은 변함이 없었어요. 수업이 늦게 끝나거나 친구들이랑 술 한잔이라도 하면 늘 동생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 시절만 해도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게 당연하지 않았으니까 밤길이 걱정됐던 가족 입장에서는 든든했죠. 남들이 보기엔 정말 사이좋은 남매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맞았고요. 진짜 무슨 누나 지키는 맹수 같다니까. 너네 전생에 부부였던 거 아니냐? 아유, 야, 진짜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 그만해라. 부부라니. 저 화상이랑 어떻게 부부로 살아. 그래도 네 동생 같은 애가 어딨어. 늦게 들어간다고 하면 집 앞에 떡하니 지키고 서 있다가 누가 누나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게 다 지 귀찮은 일 생길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도 뭐 노력이 가상하니까 나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거지. 동생한테 잘해 기집애야. 요즘 그런 남자애들 없다. 친구들은 저에게 그런 동생 없다고 매일같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상황도 비슷하긴 했죠. 사실 제 동생이요. 제 친구들한테 제 자랑을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는 공부를 제법 잘하는 학생이었고 나름 알아주는 명문대에 들어갔으니까요. 반면 제 동생은요. 글쎄요.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어요. 아니 소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꼴찌에서 늘 맴돌았죠. 본인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자책을 할 때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공부를 봐주고 가르쳤어요. 덕분에 겨우 반 꼴찌는 면했지만 늘 꼴찌랑 엎치락 뒤치락이었죠. 동생은 운동신경도 좋진 않았어요. 키는 훌쩍 컸는데 성장통 때문인지 다리가 늘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운동부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공부로 승부를 볼 수도 없었으니 늘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달고 살았어요. 보통 키 크고 체격 좋은 애들이라면 불량 학생 무리에 끼기 쉬운데 제 동생은 또 그런 길은 안 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웠죠. 그래서 그런 건지 동생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명문대를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동생 공부를 챙겼거든요. 동생은 저에게 미안해했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알려주는데 맨날 틀린 것도 또 틀렸고 성적은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저한테 시간 아까운 것 같으니까 공부를 봐주지 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동생을 붙잡고 공부를 가르쳤지만 제 동생은 대학 진학에 실패했어요. 공부가 워낙 안 맞았던 거죠. 대신 본인은 몸을 쓰는 일을 해야겠다며 20살 그 찬란한 청춘의 시작을 뒤로하고 갑자기 군대에 가버렸어요. 그 나이도 평범하게 밥을 먹던 자리였는데 국을 떠먹다 말고 동생이 느닷없이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미리 말을 못해서 이제 말하는데 나 내일 입대한다. 뭐? 야,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입대라니. 너 내일 군대 간다고? 내가 자원입대 신청했거든. 내일 아침에 논산훈련소로 가야 하는데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입대? 아니, 그런 걸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왜 혼자 가? 같이 가면 또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럴 거잖아.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휴가 되면 돌아오고 그럴 건데 뭐하러 거길 가서 질질 짜. 나 혼자 그냥 갔다 올게. 저는 군대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성급히 결정을 내리고 떠난다니 황당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가족 모두가 입을 떡 벌린 채 밥상 앞에서 얼어붙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군대에 간 제 동생은 면회를 가도 늘 밝은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군복 입은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는데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그려집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아직 어린애가 규칙적인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셨죠. 그런데 면회를 갈 때마다 동생이 군대가 딱 체질에 맞는 것 같다고 규칙적인 생활이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일 잘한다고 선임들한테 칭찬받는다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기특했어요. 처음엔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허풍을 떠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결국 동생은 전역 대신 군대에 말뚝을 박아버렸죠. 부사관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훈련도 시험도 다 통과한 거예요. 부모님은 입대도 황당했는데 말뚝을 박는다고 하니 기절하실 것처럼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뭐 하나 마음에 맞는 일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죠. 부사관이 된 동생은 부임지를 몇 번 바꿔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했어요. 저는 집에 항상 붙어있던 동생이 없으니 한편으로는 조용해서 좋기도 했지만 또 허전해서 보고 싶기도 했죠. 그래서 면회를 자주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이 대전의 한 부대로 발령받았을 때 제 나이가 30을 조금 넘겼을 무렵이었죠. 그날 면회는 유독 설레는 하루가 됐어요. 동생이 지 선임이라는 분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죠. 각진 어깨에 반듯하게 잘린 머리카락, 군인 특유의 정돈된 분위기까지. 이야, 그야말로 남자다운 매력이 철철 흘러넘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밥이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 사람 눈치만 보느라 밥맛도 안 났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눈치챘는지 동생이 슬쩍 웃으면서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대는 겁니다. 누나, 어때? 우리 손님 괜찮지? 진짜 진국이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내가 누나한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보증한다. 잘해봐. 야, 밥 먹다 말고 자꾸 헛소리 할래? 빨리 밥이나 먹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자리는 전부 동생의 계획이었대요. 자기 직속 선임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매형 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자리에 데려온 거였어요. 그러니 저한테는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동생이 은근슬쩍 짜놓은 그림이었던 거예요. 전 원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 몰래 선자리를 준비하시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좋은 자리 들어오는 법이다 하며 권유하셨지만 저는 다 거절했어요. 억지로 맞춰진 만남은 싫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데려온 사람은 달랐죠. 동생이 보증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 눈에도 멋있어 보이니 이건 직진이다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동생이 소개해준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과 몰래 만나며 정을 쌓아갔어요.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회사랑 집밖에 모르는 생활을 했거든요. 평일에는 늘 야근에 치이고 주말이면 그냥 방에서 뒹굴거리며 책 읽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주말마다 화장도 곱게 하고 원피스까지 챙겨 입고 나가니까 부모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었어요. 얘, 너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어디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딸, 남자 생겼지? 맞지? 어딜 그렇게 비밀스럽게 다니는 거야? 당장 데리고 와봐. 정말. 내가 좀 꾸미고 나갈 수도 있지.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건데 무슨 호들갑을 이렇게들 떨어? 웃기시네. 네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화장까지 한다고? 내가 내 딸을 30년 넘게 봤는데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하라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 엄마는요, 팔짱까지 떡하니 끼고는 취조를 하는 형사처럼 말을 했는데 저는 속을 다 들킨 기분이 들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까지 했어요. 정말 부처님을 속였으면 속였지 우리 부모님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사실 그때쯤엔 저도 남편과의 관계가 꽤 깊어졌고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무거운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환경 때문이었죠. 남편은 소위 말하는 고아였어요. 물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상황이 조금 복잡했는데 남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형편 때문에 자식을 고아원에 맡겨놓고서는 나몰라라 살아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다 열이 받는데 그때 남편의 표정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사실 그전부터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주 무심코 흘리듯 말했거든요. 나는 어릴 때 작은 실수만 해도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 아버지가 늘 크게 화내시곤 했거든.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면서 자랐는데 그래도 뭐 늘 좋게 끝나고는 했지만 아니, 나는 그런 부모님의 꾸지람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직접적으로 손찌검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내내 사랑은커녕 손찌검과 윽박 속에서 지내온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말끝을 흐리면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싶어 하는 듯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애틋해서 손을 꼭 잡아주며 달랬어요. 아주 서툰 위로였지만 그게 남편에게 통한 것인지 제 위로에 그나마 겨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고아원에 맡겨진 뒤에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이랑 부대끼면서 사는 게 그나마 숨통이 트이더라. 집에서 있는 것보다 100배 나았어. 고아원이 편할 정도면 상상이 잘 안 된다.
그 이후에 부모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없지.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는걸. 굳이 찾을 이유가 없더라. 난 나 혼자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했어. 그래서였을까요? 고아원에서 자립할 시기가 다가오자 남편은 오갈 곳이 없었고 결국 군대라는 선택지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지옥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평생 저를 아껴주셨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애쓰셨는데 과연 남편의 배경을 단박에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부모님 앞에 서면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그날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부모님 앞에 앉아 자신의 과거를 차분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사실, 그 이후로 혼자 자립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까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가 느껴져서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은 말씀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저 침묵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반대하면 차라리 설득이라도 할 텐데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니 마치 남편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랑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다 잡았어요. 결국 동생이 휴가를 내고 올라와 부모님 앞에 섰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누나한테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진짜 진국입니다. 저도 선임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를 데려올 수 있니? 나는 내 딸이 정말 번듯한 사람 만나서 고생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또 바랐어. 기도를 얼마나 올렸는데 내가. 그런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고 자격지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몰라서 그래? 차갑게 내뱉으시는 말씀에 저는 숨이 막혔고 동생은 씁쓸하게 고개를 떨궜어요. 전 당연히 남편이 그런 이야기에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있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결혼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반대를 한다고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떤 모진 말을 들어도 어떤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부모님을 챙겼어요. 장인어른,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두꺼운 옷 꼭 입으셔야 합니다. 장모님, 제가 사온 반찬 좀 드셔보세요. 별건 아니지만 건강에 좋은 거라서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마음을 전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도 점점 무너져 갔죠. 1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은 남편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34세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결혼식 날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객들이 넘치고 넘쳤거든요. 군생활 동안 남편이 보여준 성실함 덕분에 남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그대로였죠. 군인이었던 남편과 저는 관사에서 함께 지냈어요. 낯설었지만 나름 단출하게 행복했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고민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 안정된 생활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큰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훈련 중 십자인대에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결국 다리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군에서도 전역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씩씩했어요. 울지 마. 왜 자꾸 울어? 나 괜찮아. 내가 무슨 일이든 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릴게. 대리운전이라도 하면 되지. 절대 너 고생 안 시켜. 그 다리로 대리운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해서 먹여 살릴게. 다리 회복을 위해 재활에 매달리던 남편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평생 직업군인으로만 살아왔던 남편을 받아줄 사무실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주저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대리운전을 했고 택배 상자를 날랐고 음식점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심지어 공사판에도 나가서 일을 했는데요. 다친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도 나가서 일을 했죠. 남편은 늘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이유가 떠올라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남편은 누구보다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남자였어요. 그 사이 제 남동생은요,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부산에 있는 부대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죠. 동생을 종종 전화를 걸어와서 누나, 부산 한번 내려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며 휴가 삼아 오라고 권했어요. 부모님도 같이 부산에 가자고 하셨죠. 오랜만에 가족여행도 하고 즐기자며 권유를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은 주말이고 평일이고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서 저 혼자 부산 좀 놀러 갔다 올게 하고 말하는 게 미안했어요. 그 무렵 저는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조금 생기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알면서 늘 제게 미안해했고요. 여보, 당신 중견기업에서 잘 나가다가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네. 내가 죄인이다.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선택한 건데. 나는 당신 만나서 결혼한 거 하나도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하다니까. 당신의 성실함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결혼을 한 다음엔 남편의 군생활 때문에 부임제에 맞춰 이사 다니며 제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이 이렇게 되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려니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치지 않는 로봇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사치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가끔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던 제가 지금은 마트에서 일을 한다고 안쓰럽게 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웃고 사는 게 제겐 행복이었거든요. 남들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는데요. 시간이 어느덧 저녁 8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저는 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었고 남편은 배달 일을 나가 있었어요. 요즘은 배달 일이 쏠쏠하다면서 힘들어도 꾸준히 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은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이랑 셋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제 동생이었죠. 순간 부산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동생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누나, 나 되게 서운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운하다고? 뭐가? 너 무슨 일 있어? 누나, 그럼 부산에 내려와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내가 알았으면 휴가 내고 나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을 거 아니야? 뭐라고? 부산? 내가 왜 부산에 있어?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서 밥 준비하고 있는데. 뭐야? 그럼 매형 혼자 부산에 온 거야? 내가 지금 광안리에서 매형을 딱 봤다니까. 매형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것 같던데 누나는 같이 온 게 아니었어?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죠. 남편이 광안리에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아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데. 동생은 계속해서 믿기 힘든 말을 이어갔어요. 누나, 솔직히 말해봐. 매형이 부산에 왔는데 누나랑 같이 온 거 아니야? 나한테 괜히 미안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지금 바로 앞에서 봤다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을 내가 모르겠어? 아니, 배달일 뛰러 나간 사람이 갑자기 무슨 부산 광안리에 있다는 거야. 여행은 무슨 여행이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 매형 몇 시간 전에 배달일 한다고 헬멧 들고 나갔어. 진짜 답답하네. 누나, 내가 괜히 헛소리 하는 줄 알아? 지금 광안리 앞에 포장마차에 매형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남자들이랑 앉아서 술 마시고 있다니까.
아니 얼마나 닮았길래 사람을 착각하고 그러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니까. 내가 매형 얼굴을 못 알아볼 것 같아? 내가 매형이랑 부대에서 얼마나 같이 굴렀는데 나보다 오래 본 사람도 없을걸. 눈, 코, 입, 심지어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똑같아. 누나 이거 100%야. 내가 몰래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럼. 배달 일을 하러 간 사람이 광안리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다니. 차라리 거짓말인 게 낫겠다 싶었죠. 동생은 씩씩거리면서 사진을 보낸 건지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도 못하고 열어봤는데 화면 속에는 분명 제 남편이 있었어요. 광안리 포장마차에서 활짝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게다가 웃을 때 볼에 쏙 들어간 보조개까지 너무 똑같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던질 뻔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배달 일을 나간 사람이 어떻게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혹시 합성을 한 사진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부산에 갈 거라면 저에게 왜 일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리고 받질 않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서 못 받는 걸까? 아니면 정말 부산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안 받는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정확히 1시간이 더 지나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요. 여보 미안해. 배달 사고가 있어서 음식 다시 가져다 주고 하느라 연락이 늦었어.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다른 가게에서 픽업 끝내고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이야. 거기에 배달이 있어서. 혹시 일 끝나고 바로 집에 올 수 있어? 나 할 말 있어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왜?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가자마자 필요해 하는 일이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와서 이야기해. 나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속대로 남편은 40분쯤 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무리 빨리 와도 3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고작 40분 만에 집에 들어왔다니. 그렇다면 동생이 보낸 사진 속 인물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싶었죠. 저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동생이 보낸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뭐 도플갱어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닮아도 이렇게 닮았냐고. 당신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뭐야? 나야? 내가 왜 거기 있어?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봐봐. 볼에 보조개까지 똑같아. 이 정도면 그냥 닮은 게 아니라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어.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 흔한 오해쯤으로 끝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그날 밤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서 또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번에도 똑같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쌍둥이처럼 이럴 리가 있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서서히 궁금증이 솟구쳤죠. 남편 얼굴이랑 너무 똑같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생이 자꾸 부산에서 매형을 봤다고 한다. 사진도 보냈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러자 부모님이 잠시 서로를 보시더니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지 않았나? 혹시 잃어버린 쌍둥이가 있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에게 버려졌습니다. 쌍둥이가 있었으면 그 전에 알았겠죠. 저는 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끝을 흐리던 남편이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끔 부모님이 화가 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 말고 다른 애를 키웠어야 했는데 라든가 우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그저 자기가 잘못해서 듣는 꾸지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설마 정말 쌍둥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당신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당신을 버린 부모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솔직히 말을 하면 굳이 찾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미 나를 버린 사람들이잖아. 그때 엄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눈빛이 불타올라 있었어요. 전 살면서 엄마가 이렇게 눈을 이글이글 불태우면서 말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두꺼운 허리춤에 손까지 척 올려가면서 우리 남편에게 버럭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찾아야지.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고아원해버리고 모른 척을 해. 이유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속에 담아두면 병된다. 네가 어릴 때 그렇게 당하고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며. 원망은 원망대로 쏟아내야 해. 그래야 평생 끓는 병이 안 생긴다.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버린 이유라도 들어야지.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야 네 마음도 정리가 된다고. 아이 세상에 아이를 낳아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게 어딨나. 저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로서 버려진 아이의 상처를 대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나름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미 다 잊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잊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 없다고요. 찾았다가 본인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속으로 삼키고 살면 병만 된다. 형제를 찾으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 다 늙고 떠나면 네 곁에 남는 건 결국 가족뿐이야. 지금은 만나기 싫어도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남편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읽혔죠. 잠시 침묵 끝에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면 딱 한 번만 부산에 가서 찾아보는 걸로 하자고요. 결국 부모님의 설득에 남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결국 다 같이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건데? 라며 동생이 좀 황당해하긴 했죠. 광안리에 그 남자가 자주 출몰하는 건 맞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찾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마음을 굳힌 이상 그냥 물러설 순 없었어요. 부산까지 왔는데 못 찾더라도 휴가라 생각하자. 기왕 온 거 즐기기라도 하자.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우리는 광안리 근처에 자리를 잡고 죽치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그날 밤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요,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해변가에 줄지어 늘어선 포장마차 불빛 사이로 저 멀리서 걸어오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니 세상에, 얼굴이 우리 남편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눈매며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판박이었죠. 저는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씁쓸하게 웃더니만 진짜 닮았네 하고는 곧장 그 남자 앞으로 걸어가서 말을 걸었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가 남편 얼굴을 똑바로 확인하더니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이 확 커지더니 그대로 뒤로 벌떡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그렇게 외치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고요. 확실히 우리 남편을 아는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얼이 빠져서 다급히 물었죠.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을 아시는 거예요? 도대체 두 분이 무슨 사이예요? 비싼 돈 주고 둘이 부었던 술이 다 깨는 기분이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리 옮겨서 얘기합시다. 순간 우리 가족은 전부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어요. 단순히 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부산까지 찾아온 건데 이 분위기가 너무 비장하니까 정말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 싶어 다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로 다 같이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아원에 맡겨졌고 외동이었습니다. 쌍둥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그런 줄은 몰랐네요. 생뚱맞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쌍둥이에요, 쌍둥이. 진짜로 말로만 듣던 쌍둥이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는 했어도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이야. 아이고, 저기요. 쌍둥이라고요? 그게 진짜입니까? 우리 사위랑 쌍둥이라고?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분명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쌍둥이가 있었다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죠. 정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까?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 외동 아닙니다. 우리 둘은 김해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에요. 태어나자마자부터 큰 시련을 겪었죠. 그때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그 남자의 입을 통해서 줄줄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남편의 친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김해에서도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요. 그런데 친할머니가 쌍둥이는 집안에 재수가 없는 기운을 몰고 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한 명은 반드시 집안에 화를 부른다고 당장 한 놈을 입양 보내라며 호통을 쳤대요. 남편의 집이 그때는 할머니 덕에 먹고 살던 때였으니까 아무도 그 말에 반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에 몸이 굳어졌어요. 결국 남편의 친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희 남편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우리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고작 그런 이유로 자식을 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옆에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죠. 아니 그래서 그냥 양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제대로 돌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잘 먹이고 잘 키운다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동생이 간 그 집은 자식이 없는 집이라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돈도 넉넉히 쥐어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보냈죠.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어요. 그 집 사람들은 동생을 아들로 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돈 잡아먹는 기계라고 욕을 했고 기분 나쁘면 손찌검을 했다고 들었어요. 일이 안 풀리면 다 아들을 잘못 들인 탓이라고 했다던데.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늘 혼나면서 자랐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주먹이 날아왔죠.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어요. 나는 친자식이 아닌 걸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모질게 굴까 하고요. 우리도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죠. 그리고 기막힌 진실이 숨어있다는 사실도요. 난임이라 애가 안 생긴다고 했던 그 부부에게 15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동생을 바로 고아원으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이제 진짜 아들이 생겼으니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뜻이요. 뭐라고요? 아니 아이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위를 고아원에 보낸 이유가 진짜 자식이 생겨서였단 말이야. 세상에. 자식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고아원에 내던져. 그럼 원래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단 말이야. 진짜 전혀 몰랐어요. 양부모는 제 동생을 데려간 뒤로 친부모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대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냐고. 그 물음에 제 동생이 가출을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부는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을 믿고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동생이 불량한 길로 빠져들어서 가출한 줄만 알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부모님은 제가 고아원에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군요. 맞아. 나도 지금 그쪽 얘기를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어요. 동생이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네가 어디론가 사라진 줄로만 알고 평생 가슴을 졸이며 살았다고.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충격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죠. 그저 불운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쌍둥이를 남의 집에 보내고 그래도 잘 키워달라며 돈까지 들려보냈는데
결국 그 아이가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거잖아요. 나는 가족이 인생의 전부라 배워왔는데,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자식이 무슨 물건이야? 필요 없으면 내다 버리게. 아무리 양부모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시대가 달랐다지만 저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저는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정말로 찢어졌어요. 우리 집은요, 늘 가족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이 끔찍한 진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는 그 쌍둥이 형을 따라 남편의 친부모가 살고 있다는 부산집으로 향했어요. 김해에서 오래 살다가 부산으로 옮겨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죠. 차 안에서 남편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져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괜찮아 여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와도 돼. 원망을 쏟아내도 좋고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해도 괜찮아. 한 번쯤은 부딪혀야 마음이 정리될 거야. 그래. 우리 사위 더 이상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같이 있잖아. 뭐든 해도 괜찮어. 다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짜 친부모라는 분들을 한 번은 보고 싶습니다. 제 존재조차 몰랐던 분들이라니. 그게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함께 남편의 쌍둥이를 따라 부산 친가의 대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만큼 긴장됐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렸고 순간 친모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순간 친모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질 듯 기절초풍하더니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온몸을 떨었죠. 친부 역시 경악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말을 잇지 못했죠. 우리 가족도 숨이 멎는 듯 바라봤어요.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부모가 살아있었는데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쏟아냈어요. 숨이 끊어질 듯 끄끄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 모습은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고 친부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도록 말 한마디 못한 채 무려 1시간이나 넘게 울기만 했어요. 그 침묵의 울음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죠. 겨우겨우 울음이 멈춘 뒤에야 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지? 내 아들, 우리 둘째.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우리 아들아, 가출을 했다더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 어떻게 알고? 저는 가출하지 않았어요. 버려져서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 아내를 만나고 장인 장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아마 시궁창이었을 겁니다.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부족할 겁니다. 그 말에 엄마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친부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서야 다시 마주한 탓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겠죠. 잠시 후 친부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너를 입양 보내고 난 뒤에 정말 기가 막히게 회사 일이 잘 풀렸단다. 돈도 많이 벌었어. 하지만 그게 전부 네 친할머니의 말 때문이라고 믿고 살았지. 네가 불운을 가져온다며 쌍둥이 하나를 내보내야 일이 풀린다고 했거든. 그게 사실처럼 여겨질 정도로 일이 잘 풀렸어. 그리고 네 친할머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돌아가셨단다. 내가 굿을 제대로 해서 집안이 잘 된 거라고 하면서.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널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다면. 전 사실 그 친부모의 눈물에도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옆에서 다 본 제가 그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불쑥 화가 치밀었죠.
아니, 우리 남편이 고생한 세월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끝내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의 친부모는 마지막까지 갈등을 보였어요. 쭉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지내고 있다는 남편의 사정을 듣고는 마음이 걸렸는지 결국 적금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서 가게를 열든 사업을 하든 해보거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이제 와서 부모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건 아내의 부모님이 한 번은 원망이라도 쏟아내야지 후회가 없을 거라고 해서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말로 들어서는 아마 평생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우리 엄마가 불쑥 남편의 등을 찰썩 때리셨죠. 정말로 그 짝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던지 잘 당황하지 않는 남편도 놀란 눈으로 저희 친정엄마를 바라보셨어요. 엄마는 또 눈을 이글이글 불태우고 계셨죠.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도 있는 마당에 주는 건 덥석 받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그때만큼 우리 엄마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현실적인 말이긴 했지만 조금 돈에 눈이 돌아간 것 같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통장을 받아 챙겼어요.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건 내 몫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남편의 쌍둥이는 부모 곁에서 온갖 혜택을 받으며 살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무려 3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들려 있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아직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걸 함부로 쓰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친부모와 다시 왕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옆에서 지지할 거예요. 반대로 돈만 받고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해도 이해할 거고요. 시간은 흘렀지만 남편은 여전히 갈팡질팡이에요. 친부모의 눈물과 사과가 진심이었을지 아니면 뒤늦은 양심의 가책이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탓이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요.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편은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한 택배 일이 몸에 맞는다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은 벌지 못해도 아이가 자라면서 웃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요. 3억이라는 거금은 여전히 서랍 속에 고이 모셔져 있어요. 아직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남길지 고민 중이에요. 언젠가 남편이 마음을 정리하게 된다면 그때 꺼내 쓰게 되겠죠.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사람의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원망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아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 갈피를 못 잡는 남편에게 저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누군가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이제야 뒤늦게 찾은 혈육과 마주한 남편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생각을 기다리고 있어요. 친부모님은 남편이랑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종종 그 쌍둥이 형에게 연락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건지 마음을 못 잡은 건지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아서 제가 먼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답을 주고 싶어요. 저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구독자님들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보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